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솔 세무TV의 아나운서 김윤욱입니다. 자, 여지없이 오늘 제 옆에는요, 항상 같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법무법인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입니다. 진급했습니다. 안원용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축하합니다. 일단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네, 승진했습니다. 예. 원래는 그래서 대세였거든요. 대세 이렇게 줄였는데 이제는 대상이라고 해요. 아, 그래도 세무사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공적이 인정받아서 그죠? 또 이렇게 유튜브가 네. 잘 되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상무로 승진. 네, 야, 월급도 올라가고.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촬영하는 이곳은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다솔 랩스. 네, 다솔랩스. 다솔랩스. 저희 다솔 연구소입니다. 예. 뭘 연구하는 거예요? 보통 연구소 그러면 뭐 실험해야 되는데. 아, 저희 이제 이런 카메라 촬영 실험도 네.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로도 네, 스튜디오처럼 활용하고. 활용하고 저희가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면서 네, 좀 네. 이 공간을 다솔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솔 연구소로. 네, 연구소를 다솔 네. 랩스라는 곳에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향기도 나고 제 향수. 사란사란 냄새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위주로 안원용 대표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네. 취득할 때 궁금증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취급하면 뭐 그냥 개인으로 사는 분들이야. 내가 그냥 쓸 부동산이면 이제 취급해가지고 본인이 뭐 운영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요즘 대세가 네. 부동산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본인 개인으로 사지 않고 이거를 법인으로 전환해서 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부동산을 법인으로 요즘 취득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네. 법인을 부동산으로 취득하는 이유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유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임대소득이 내가 원래 고소득자예요. 의사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막 5억, 10억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고소득이니까 일단 돈이 좀 모여서 돈이 또 모였으니까 부동산을 부동산을 취득을 네, 하시는데 취득하는 거죠. 예. 임대소득이 2억이 더 얹어져 봤자 네. 내 세율 구간이 50%다. 음. 그럼 임대소득 들어봤자 1억밖에 효과가 없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개인과 법인을 좀 분리해서 네. 임대소득이 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도록 네. 하고자 부동산 취득 자체를 법인 이름으로 해서 임대소득은 법인에 귀속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요즘 대출 문제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대출. 이제 대출이 잘 안 오. 나옵니다. 개인이 개인 대출이 안 되잖아요. DSR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대출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네. 좀 법인이 신규 법인일 때 대출에 있어서 물론 주주 구성이나 네. 주주 대표이사의 어떤 신용도 이런 음. 거에 따라 당연히 법인에 대한 대출은 달라지겠지만 네. 그래도 개인 대출이 한도가 걸리는데 법인으로 하면은 대출 한도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인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은행 쪽에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서 이제 상담을 케바케니까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가서 상담하실 때 결론적으로 법인이 개인보다는 더 많은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개인이 집을 산다 그러면 네. 집 같은 경우에도 네. 40%인가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잡히면 네. DSR 제재 때문에 네. 저희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도 못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 같은 경우 담보대출 거의 다 있으시죠. 왜냐하면 예. 주택을 법인으로 취득하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새로운 부동산,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실 때 이런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더더욱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아파트 예를 든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법인으로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아파트는. 취득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법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네. 편안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냥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면 네. 내가 그냥 법인으로 사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 회사 대표니까 네. 우리 가족 여기서 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법인이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사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높아요. 법인이. 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의 취득세가 오.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10억짜리 하면 취득세만 1억 2천이 넘게 나와버립니다. 개인은 한 3%인가 네, 맞아요. 유상취득 같은 경우는 낮은데 법인 주택 취득세율은 세율이나 주택수가 그 관계없이 그냥 높은 세에 충가를 해버리고 종부세에서도 법인은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랑 보유세가 너무 많고 그러네.
문제는 이게 법인 입장에서 네. 업무무관 자산으로 봐버릴 수 있어요.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네. 이게 사업과 관련돼서 써야 되는데 이 주택을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적으로 사용을 한다. 네. 그러면 그건 대표자에 대한 뭐 상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섞일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잘못하면 횡령도 되겠다. 그죠?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사적으로 회사에 그 어떤 자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집에서 내가 집에 네. 마음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면 내가 뭐 법인에다가 뭐 세를 낸다든지 이런 몰라도 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취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네.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는 워낙 드물고 예.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그냥 근생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상가라든지 네. 그죠? 네. 이렇게 뭐 임대를 할 수 있는 네. 그 어떤 상업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잘 짚었잖아요. 네. 혹시 잘못하면 주택을 의미하는 건 야 아니에요. 아파트도 그럼 법인으로 사?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 계실 오해할 것 수 같아서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씀드리고 네. 자, 두 번째 장점까지 얘기했고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경우. 세 번째는 또 네. 뭐가 있냐면 일단 법인세율이 낮다는 거예요. 임대소득 분리해서 네. 우리 2억까지는 9%, 2억부터 200억까지는 법인세율이 19%예요. 네. 사실 우리 종합소득세는 아시지만 네. 금방 뭐 25%, 50% 네, 금방 50% 네. 넘어가거든요. 1억만 1억 돼도. 이상인가 지나면 거의 네, 50. 바로 40% 네. 넘어가 버리다 예. 보니까 사실 세율에서 9%, 19%를 낸다는 건 굉장히 음. 낮은 세율인데 음. 임대소득뿐만이 아니라 음. 매각을 할 때도 음. 저희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낮은 법인세율만 낸다는 거가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네. 이 법인세율이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네. 양도할 때 양도세와 비교해도 이득이다 보니까 아. 낮은 법인세율 때문에 네. 법인으로 하는 게 이득이다. 네.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네. 또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상속증여입니다. 아, 마지막. 이제 마지막 고민하는 건 상속증여인데 네. 내가 이제 부동산을 내려보낼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주식 이제 부동산을 증여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증여를 할 때 개인이 증여할 때 우리 요즘 무서운 게 뭡니까? 감정평가.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 감정평가 무서워하는데 네. 우리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할 때와 음. 개인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세법상 평가 방법 자체는 같은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는 리스크가 네. 제가 전문가로 볼 때는 네. 조금은 다릅니다. 덜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음. 이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법인을. 주식을 증여하는 게 아. 실제적인 효과는 같지만 네. 이 내려가는 증여세 상속세 과정에서 네. 세금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다.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요즘 네네. 법인으로 취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법인을 만들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맞아요. 법인 네. 설립이 낯설어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만 네. 법인을 설립하고 네. 난 사업도 안 해봤는데 법인 너무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법인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내가 사업도 안 하는데 법인을 내가 왜 만들어? 법인을 해야지? 네. 라고 하시는데 네. 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일단 주주입니다. 주주 구성. 원래 그냥 내가 개인으로 네. 할 때는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냥 저 혼자서 제가 100%인 주식으로 법인을 취득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절세 효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랑 자녀들까지 자녀. 같이 넣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네. 본인하고 배우자는 5%씩만 하고 네. 우리 자녀들을 45%씩 해주세요. 법인을 세워달래요. 자녀 몇 살이십니까? 5살이래요. 아유,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다. 언뜻 생각해도. 5살 네. 주주가 90%를 보유하고 그러면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어, 법인을? 안 되잖아요. 법인을 운영하는 건 주주가 아니라 아, 이게 대표가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 전체적인 그 주식회사의 권한을 네. 두 아이가 갖고 있는데 아이가 5살이고 뭐 3살이다 그러면 왜냐면 주주총회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친권자인 부모님이 오셔서 대리로 행사를 하면 되잖아요. 네, 친권자가. 저 해가지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말을 듣고 보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네. 문제 없을 것 같기도 하죠. 묘하게 설득이 돼요. 네. 왜냐면은 아이가 미성년자면 네. 원래 법에도 친권자인 부모님이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네.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문제가 없는데 네.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네.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일단은 자금이 없겠죠. 법인이 신설법인인데 자금이 예, 없어요. 예, 그러면 예. 이 자금을 넣는 방법이 네. 문제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왜냐면 일단 법인이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을 넣어야 되는데 네. 돈을 넣는 방법은 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그렇죠. 주주가 증자를 하거나 네.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법인 그렇죠.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네. 세 번째는 네. 주주가 돈을 법인한테 빌려주던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은행 대출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은행 대출할 때 방금도 계속 대출이 나오지만 3살, 5살이 90% 주주예요. 네.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불안하지.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불안하겠죠. 불안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아버지잖아요. 가장이니까. 뭐 그 가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라고 하면은 대표이사 신용도를 본다고 아까 그러지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네. 신용도를 보긴 하는데 네. 이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너무 낮으면 은행에서 지분율을 조금 더 약간 거부하는구나. 올려달라고 요청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 브레이크가 걸릴 수 걸리고.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되고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네. 저희가 이제 법인에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90% 주주가 10억 유상증자할 돈이 없어요. 없죠. 미성년자들은. 거기다 또 이 사람이 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증여 이슈가 되고 네. 계속 증여 이슈로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부모가 3살, 5살짜리한테 10억 유상증자할 돈 빌려주면 네. 그게 또 무상 차용이나 네. 아니면 증여 이슈가 생겨버리니까 그래 아들아 너 저 45% 갖고 있으니까 좀 넣어라. 그럼 얘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러겠지 뭐.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통장으로 이제 내가 5억을 넣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돈이 이제 또 그게 증여나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네. 3살짜리랑 쓴 차용증을 그러니까. 인정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우리 3살, 5살을 20% 정도 하면 괜찮나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율이 얼마인지 네. 이 궁금해. 사실 네. 그 비율은 제가 세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려면 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적당한 사이즈에서 뭐 10%는 안전하고 20%는 위험하다 이런 기준은 따로 있진 않아요. 그래도 어바웃 대충 자녀는 40%를 넘기지 않습니다. 둘 합쳐서. 네, 둘을 합쳐서 자녀 그러니까 비중 전체 자녀를 합쳐서. 네, 전체 자녀의 비중을 저는 어지간하면 40%를 넘기지 않고요. 어. 부모님들을 60% 정도를 유지하는데 변호사님 40%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혹시나 과세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우리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 제가 볼 때 30-40%예요. 이게 비율이 60-70% 넘어가면 세금이 과세됐을 때 그 네. 과세되는 세액이 너무 커져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부담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30% 40% 정도는 일단 내면서 네, 가볼 수가 있어요. 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아. 지분율은 저는 30-40% 정도를 하고요. 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가 좀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비율이 많았어서 저는 30-40% 진행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궁금한 거, 곁다리로. 네. 법인이 요즘에 100만 원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부동산을 취급해야 되는 법인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짜리가 네. 법인을 만들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대표가 자기가 회사에다가 돈을 넣어. 네. 100만 원짜리인데 네. 거기다가 아까 네. 얘기한 대로 이거를 우리가 가지급금을 네, 맞아요. 넣어서 네. 뭐 부동산 10억짜리를 취득했어. 네, 네. 이건 모양새가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우선은 내가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을 거면 네. 자본금 100만 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자본금이 100만 원짜리로 설립을 했어요. 그럼 네. 지금 10억짜리 취득을 하려면 네. 필요한 돈은 9억 9,900만 원이 법인이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돈이 대출 안 받으면 이 법인이 돈이 어디서 나요? 네. 9억 9,900만 원을 내가 주주한테 내가 빌리는 네, 거죠, 네, 법인이. 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생겼는데 자본금 100만 원에 네. 부채, 갚을 돈이에요, 주주한테. 9억 9,900만 원으로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만 원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없어. 하지만 근데 보통 부동산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대출하잖아. 뭐냐? 대출 때문에. 네. 대출에서 심사를 올리면 네. 자본금 100만 원이 대출을 9억 받겠대요. 승인이 안 나와요. 승인이 안 나와. 그럼 적정한 자본금은 또 얼마일까? 너무 은행에서 요청해요. 은행에서 얼마짜리로 자본금 만들까? 3천만 원은 맞춰주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100만 원으로 설립했다가 3천만 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승인이 날 것 같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2,900만 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 설립할 때부터 굳이 유상증자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한 5천 네, 정도 하면 되겠다. 내가 취득할 부동산에 대해서 네. 대출 미리 승인 한번 하고. 담당자랑 물어보면서 자본금 얼마 정도 맞출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은행에서 요청하는 자본금에 맞게 설립을 하는 게 2번 일 안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먼저 하고 은행 대출 상담 네, 먼저 굳이 뭐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는데 법인을 꼭 만들어서 갈 필요는 없으니 네. 먼저 선 상담 후 법인 설립 네, 이렇게 해라. 네, 아우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예. 하면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네. 본점 소재지. 아, 법인의 소재지. 네, 법인은 이제 소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소재지로 넣을 수 있습니까?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내용 중에 네. 내가 사는 집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지금 법인 본점 소재지 이슈가 지금 굉장히 들어가면 앞으로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걸 네. 2부로 빼는 게 어떨까요? 아, 그건 나중에 그러면 추가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왜 집은 본점 소재지로 적절하지 않은가? 이 부분은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이후에. 자, 그건 잠깐 킵해두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네. 저희 이제 자본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네.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네. 저희가 이제 법인 할 때 음. 법인의 본점 소재지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취득세 중과세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법인의 본점 소재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법인의 형태. 네. 저희 알고 있는 거 주식회사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유한에서도 알고 있어요. 유한회사 알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에 골라야 됩니다. 두 근데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훨씬 많은데 네. 합자회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합자 들어봤어요. 네, 근데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는 거네, 거의. 네, 둘 중에 하나 하는 네. 거고 합자회사는 저는 많이 설립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잘 모르세요. 어색하고. 네. 주식회사가 익숙하잖아요. 합자회사의 장점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부분까지는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시간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궁금한 게 왜 본점 소재지는 장소 개념인데 취득세 중과와 연결이 되는가? 네. 너무 궁금하죠? 2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은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솔 세무TV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자, 오늘도 제 편은 변함없이 법무법인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용 상무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이게 직책이 바뀌니까 입에 안 붙네. 파트너 세무사 이렇게 그게 더 얘기하다가. 좋으면 그걸로 할까요? 그냥? 아니야. 진급했는데. 진급했습니다. 자랑해야죠. 널리 알려야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2개를 남겨뒀잖아요. 우리가 네. 법인 설립할 때 주의사항.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주주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네. 자녀는 모든 자녀를 합쳐서 40%가 적절하다. 이 포인트 한번 짚어드렸고 두 번째는 자본금은 은행이라든지 이 대출을 받을 대출 기관에 가서 미리 처음에 상담을 하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의견을 듣고 법인을 설립해도 늦지 않는다. 맞습니다. 두 번 일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걸 짚어드렸거든요. 자, 오늘은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입니다. 취득세 중과와 그 다음에 법인 형태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자, 첫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주의점 취득세 중과 부분과 본점 소재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 취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지방세법에서 이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하나 건 겁니다. 음. 야, 너네 대도시내 네. 과밀억제권역에서 네.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취득할 때 너네 그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원래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4.6%인데 네네. 저희가 지금 방금 말한 중과세에 해당을 해버리면 네. 취득세가 9.4%를 내요. 2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부담이 지금 2배가 되니까 훨씬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도시 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법인 설립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딥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밀 지역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지 말라는 말라는 거예요. 자, 서울에 있는 거 다 네. 들어갈까요? 아니 일단 저희가 여기 삼성역인데 네. 여기는 과밀억제지. 오늘 올 때 보니까 차 엄청 막히다. 차 엄청 많아요. 과밀억제죠. 아우 여기 어. 너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죠.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네. 딱 떠올릴 수 있는 네. 거. 역세권. 네. 이런 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강남역, 네. 삼성역 우리가 흔히 그럼 들어요. 서울에 그런 네. 복잡하지 않은 곳은 혹시 설립해도 될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왜냐면 여기가 삼성역인데 네. 좀만 가면 하기울역 있거든요. 네. 거기 약간 한가해. 한가요? 그럼 거기 법인 설립해도 괜찮을까요? 그 옆에 구룡마을 이런 데는 좀 네, 한가하잖아. 한가하죠. 네. 하지만 네. 저희가 서울은 전역이 다 과밀억제. 네,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외도 있지만 예외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서울은 안 되는구나. 네, 서울 아예 안 돼요. 자, 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 용인이 안 되죠. 법인 용인 안 돼. 용인 아, 안 발전하고 될 있으니까 안 되실 것 것 같아. 같으세요? 네. 용인이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 그러면 동탄. 동탄은 더 핫하죠. 핫하죠? 네. 안 될 것 같죠? 거기는 서울이랑 거의 붙어 있는데. 붙어 있죠. 네. 근데 용인, 동탄 돼요? 됩니다.
용인이 돼?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법인 설립할 때 용인 쪽이나 저희가 동탄 쪽도 지금 사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인하고 동탄에 많이 설립을 하고요. 의정부, 서울하고 완전 붙어 있죠. 네. 뭐 포천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뭐 김포, 네. 김포도 되고요. 네. 자, 근데 서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우리 서울에 되는 곳이 있어요?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너무 궁금한데? 산업단지. 어디 떠오르세요? 지식산업단지? 네, 그 구로. 구로 디지털 단지랑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 단지 가디, 있죠. 가디. 네, 구디, 구디 가디. 가디. 이게 정책적으로 거기가 저희가 산업단지로 이제 해놓은 건데 그쪽에는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디나 가디 쪽에 법인 설립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점이라는 거는 내가 꼭 사무실을 가야 될까요?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안 가도 되는군요. 아니, 예를 들어 본점 소재지를 거기다 해놓고 정작 내가 일은 여기서 봐야 돼. 삼성역 네. 쪽에서. 네. 여기다가는 지점을 내는 거지. 그러면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이 지금 네. 본점을 네. 저 말을 듣고 동탄에다가 본점 설립을 하셨어요. 네. 그러고서 동탄 내려가실 일 있으세요? 없죠. 없으시죠? 그럼 네. 본점은 거긴데 네. 실제로 동탄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네. A법인의 대표인데. 네. 그러면 본점 소재지가 과연 동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동탄이죠. 서류상으로는 동탄인데 네. 모든 업무를 네. 집이나 네.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다른 어떤 사업장이 있다면 네, 거기서 그쪽에서 업무를 다 보시겠죠. 네. 하겨울에 네. 방금 그 말씀하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점 소재지를 과연 하겨울로 봐야 되는 것인가 네. 아니면 네. 동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본점 설립만 회피하는 용으로 본점 소재지를 악용을 했을 때 이거 불량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거가 너 실제 본점 거기가 아니잖아. 결국 본점이라는 게 중요한 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본점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적 시설은 뭐냐? 나와 내 직원. 네. 물적 시설은 뭐예요? 업무 공간인데 지금 방금 말한 동탄이란 곳은 물적 시설은 갖췄죠. 네. 업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인적 시설을 갖췄나요? 안 갖췄죠. 아무도 안 가고 직원도 없어요. 심지어 거기가 가보니까 그냥 책상도 없고 아무도. 책상도 덩그러니 그냥 빈 사무실이야. 네. 그러면 인적, 물적 시설 중에 물적만 갖춘 거라 의사결정 동탄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본점 소재지를 동탄으로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보느냐?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의사결정을 이뤘던 실제적인 서울의 일을 하는 곳. 어떤 장소. 거기가 본점이고 네. 거기서 설립하고 5년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그러다 보면 나 취득세 4억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4억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여기서 질문. 네. 5년 내라고 지금 표현하셨거든요. 그럼 만약에 5년 이상 된 법인은 서울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4.6% 네. 적용을 받는 거예요? 낮은 세율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취득이 문제되는 거고 내가 실제로 법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10년 정도 업력이 되고 돈이 많이 쌓여서 4억을 취득하거나 뭐든 그건 하려고 상관없다.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근데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 그 솔루션은 뭐예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네. 추징된 케이스를 네. 잘 분석해서 그거대로 하지 말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본인 집이 가까운 네. 뭐 예를 들면은 과밀 억제 구역이 아닌 최적의 장소를 정해서 실제로 거기서 일을 보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셔라. 이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네요. 맞습니다. 그 어떤 답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 네. 가장 위험한 거 요즘 네. 사실 공유 오피스예요. 근데 공유 오피스 중에도 비상주 공유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주하지 않는 조건. 공간을 쉐어하고 네. 주소만 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냥 사업자 등록용 네, 맞아요. 오피스라고 표현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임대료도 한 달에 한 3만 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냥 임대료 3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간을 빌려준 거에 그렇죠. 대한 대가에 불과한데 예. 실제로 공간을 가서 쓰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공유 오피스에 대한 적발 사례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제일 위험한 케이스. 남양주에 아시는 분이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야 여기 그냥 전대에서 사업자 등록해라고 해서 전대한 케이스들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전대가 안 되는 네, 전대차 케이스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제 안 썼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네. 그러니까 왜냐면 발라내기에는 너무 많으니 그러네. 전대차 한 것만 발라내고 비상주 공유 오피스만 발라내고. 일단 회피 목적이 있는 것부터 조사를 하는군요. 네, 걔네들부터 조사하면 일단은 다 걸리겠네. 채가 걸리는 게 많으니까. 자,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솔루션 이거예요. 제 생각에. 용인이나 동탄처럼 인정되는 곳에 사무실을 열어.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좀 해. 5년 후에 옮겨. 네.
그럼 되죠. 뭐 이제 그러니까 5년 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사라지는데 저희가 본점을 또 서울로 전입하거나 할 때는 네.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5년을 하면 된다. 네, 일단은 5년은 무조건 넘겨야 되고 그러고서 본점을 옮기는 거는 네. 다시 한번 세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점 소재지로 임차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비상주 공유 오피스는 피하시고 네.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해서 전대 함부로 하지 마셔라. 이 두 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네. 제일 많이 상담 사례가 저 여기 하려는데 취득세 중과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형식적인 문서로는 안 되는 것처럼 네. 해놓으셨지만 네, 네. 실제 조사가 나와서 본점 소재지가 어딘지 파악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라는 답변밖에 못 예.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그러네. 합니다. 저 안상무님과 얘기하다가 약간 세대 간의 차를 느낀 게 뭐죠? 공유 오피스 그랬잖아요. 네. 우리 때는 그게 소호였거든. 소오피스. 소, 그러면은 소사무실. 야 꼰대 이럴 텐데 소사무실.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 이제 내지는 공유 오피스. 뭐 위웍스 같은 거 네, 맞아요.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소호였어요. 야, 소사무실. 추억의 소호. 네, 예. 요즘 많이 이제 다 용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입니다. 예, 어쨌거나 요거까지 깨알 정보 좀 드리고 자 마지막에 이제 법인의 형태 남았죠? 네, 예. 법인의 형태. 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아, 그다음 너무 궁금해요. 마지막 그다음에. 합자회사가 있는데 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제가 하면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주주를 모으는 거고 네. 유한회사는 그 주주가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네. 흔히 우리가 배우고 있고 네. 합자회사는 내 느낌에 네. 서로 각각 자본금을 서로 이렇게 합해서 뭐 이렇게 했나? 그것도 주주인데? 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네. 주식회사는 설립을 할 때 네. 물론 법인 전환에서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네. 감정을 받아야 돼요. 감정. 그래서 저희가 상법상 네. 정식 어떤 부동산의 현물 출자하면서 네.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이 현물 출자하는 가액이 얼마다라는 거에 대한 감정 가액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네.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감정을 받아야 되는 조항을 빼죠.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는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유리하네 그러면? 네, 감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은 이 현물 출자를 할 때 감정을 안 한 기준시가 등으로 현물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러면 그냥 자본금 100만 원으로 해서 설립할 때도 이 중요한 차이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100만 원으로 설립하는 거니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제가 방금 뒤에서 말씀드린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할 때는 감정이라는 걸 안 받다니까 기간이 훨씬 짧아요. 법원의 감정을 받으면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데 유한회사로 할 때는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네, 단축된다. 단축됩니다. 근데 그럼 조건은 똑같아요? 주식회사를 만들듯이 네. 돈을 넣어가지고 회사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네. 주금 똑같습니다. 납부라고 하죠. 네. 그 넣어서 하는 형태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만 신고를 유한회사로 하느냐 주식회사로 하느냐 네, 그 이것만 차이밖에 차이가 없어요.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무서에다 신고할 네, 때? 맞습니다. 자, 주식회사와 네. 유한회사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외부 감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감사가 있잖아. 감사 있죠. 근데 네.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 받아요. 일정 그래요? 규모 이상은 네. 외부 감사를 받는데 10억 이상이면은 뭐 거기는 또 주식회사는 뭐 감사가 2명이고 뭐 이거 조항들이 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죠? 말씀하신 사항은 주식회사에서 이사 감사에 대한 그래요, 내용이고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말한 이제 감사는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네. 자, 요건은 유사한데 네. 주식회사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 감사 대상이고요. 네. 유한회사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외부 감사 그럼 대상입니다. 외부 감사에 좀 더 유한회사가 자유롭네요. 그렇죠. 안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 그럼 네. 요건이 뭐냐? 네. 자산 120억 이상, 자산. 부채 70억 이상인데 네. 나머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200억짜리 건물을 산다. 네. 대출을 80% 받든 50%를 받는다 그러면 네. 자산 200억이니까 네. 일단 충족됐죠. 그렇죠. 120억 이상. 네. 부채 절반 받았죠. 그럼 네. 70억 이상, 부채 100억이니까 그것도 넘었어요. 그러네요. 그럼 200억짜리 건물 살 때 네. 주식회사는 바로 다음 해부터 외부 감사 대상입니다. 그 외부 감사라는 건 감사원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회계법인한테 받는 회계원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서 네, 그 감사를 외부 받아야 감사. 한다는 내 거죠. 회계 장부에 문제가 없다라는 외부 감사인데, 자, 이제 그러면 유한회사는 한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 하라고 했는데, 그 요건 뭔가요 하면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인데, 종업원 100명이라는 건 저희 법인의 직원이 100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쉽지 부동산 않은데? 법인이 무슨 100명을 직원을 둡니까? 내가 혼자 그냥 법인 주도하면 네, 되는 거지. 종업원 100명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네. 50명도 안 돼요. 사원 50명인데 사원이 주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 그러면 가족법인인데 뭐. 네, 주주가 50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네. 우리 가족법인 한 4, 5명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 50명까지 되려면 한 4대 5대 내려가야 그러네.
될까 말까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사원소 50명 이상도 충족되기가 어렵겠죠. 야, 그럼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제가 높네요. 유한회사인데 외부 감사 받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네. 근데 물론 아니 변호사님 외부 감사 받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라고 하면은 꼭 그건 그럴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냥 네. 외부 감사는 사실은 네. 회계법인한테 네. 그냥 감사를 주고 네. 외부 감사를 받는 거고 내가 뭐 말 그대로 횡령이나 이런 이슈가 없다면 그냥 임대소득 들어오고 뭐 배당하고 뭐 이렇게 법인의 유보금액 놔두고 할 거면 외부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여지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돈이 세이브 되잖아. 그렇죠. 회계감사 네. 나가는 네. 비용을 아꼈으니까 그럼요. 그거는 뭐 나중에 어. 세무법인의 기장료나 조정료 예. 할 때 조금 더 주시면 뭐 더 그러니까. 좋죠 저희도. 그러니까. 네. 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네. 예. 그러면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야 그럼 유한회사를 해야겠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혹시 네. 유한회사의 단점은 없나요? 주식회사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한회사의 단점은 네. 낯설다. 아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어감이 대출 낯설다? 실행할 때 은행 쪽에서 네. 유한회사를 해서 설립을 해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네. 유한회사라서 대출에 있어서 좀 담당자들이 낯설어요. 네. 아 그들도 잘 모르는 네, 잘 모르셔서 그런지 유한회사라서 대출에 있어서 주식회사로 해주면 안 되냐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심사팀에 넣어봐라.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넘어가긴 했는데 대출할 때 괜히 애로사항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는 뭐 저희가 자금을 넣는 유상증자나 이런 거를 할 때 좀 외부에서 자금을 받거나 이럴 때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뭐 가족법인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까 네. 사실은 그런 주식회사의 익숙함이 네. 유한회사의 낯섦보다 무조건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드리겠지만 감정평가 기준시가 이슈가 등장하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문에 만약에 현물출자를 해서 법인전환을 하실 경우라면 반드시 유한회사를 고려해보는 게 좋다라는 그렇지.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땅을 갖고 있다. 네, 이런 경우는 유한회사가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많다.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아까 합자회사는 그러면 네, 합자회사가 등장했는데 합자회사가 왜 등장했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네. 5대5로 네. 투자를 합니다. 그게 합자예요? 아니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둘이 법인을 세워요. 네. 아나운서님하고 저랑 네. 안김 법인 해가지고 네. 안김 주식회사로 해서 네. 법인을 해서 내가 그래도 위잖아. 죄송합니다. 김한으로 합시다. 김현장처럼. 김해난. 김해난 주식회사로 해서 네. 저희가 법인을 세워서 50억짜리 건물을 사고요. 네. 1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네. 5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네. 한 10억 정도 내고 네. 그 다음에 40억이 40억을 남았어요. 그리고 20. 네, 그럼 이제 아나운서님 뭐 저랑 나눠야 되잖아요. 20. 근데 법인세를 우리가 지금 10억을 한 번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억씩 하면 또 종합소득세를 또 내요. 왜냐면 그건 배당 아니면 아, 청산이니까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나눌 때 20억씩 해서 종합소득세를 한 번 또 내요. 네. 아깝잖아요. 그러네. 뭐가 아까워요? 법인세가 아깝죠, 사실은. 그러네. 아니 굳이. 법인은 냈다가 지금 바로 나눌 건데 네. 괜히 법인세 한 번 내고 소득세 또 내고 10억이 그냥 날아간 거네. 네, 이중과세 되니까 아깝죠. 네. 짜증나죠. 그래서 제가 합자회사라고 합자회사는 우리 민법상 조합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아, 조합이에요. 조합이에요. 저랑 아나운서님이 하나의 회사를 세우긴 아, 하는데 협동조합. 합자회사, 네, 협동조합처럼 하나의 회사를 세운 거고 자, 합자회사도 법인은 법인입니다. 자, 법인이 설립이 되고 합자회사가 50억에 대한 차익이 났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합자회사가 원래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특례 신청을 하나 하면은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25억씩 나눌 때 네. 25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자 내고 끝내요. 아, 그러니까 법인세 10억을 안 내는 거네. 네. 법인 입장에서 50억에 대한 법인세를 내지 않고 네. 둘이 50억을 나눠서 바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각자 종합소득세를 내고 네. 안 하이파이. 대표 반가웠어. 네. 다음에 또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해.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형태는 법인으로 하고 싶은데 세금은 법인으로 연속해서 가지 않겠다라는 오케이. 거예요. 그 장점 하나가 있네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합자회사가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할 거는 아니 변호사님 25억에 대한 세금을 한 방에 내면 종합소득세 내면 세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네. 개인적이니까 네. 50%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예요. 네. 그러면 아예 안 변호사 너무 세금 높아. 네. 법인으로 일단 법인세 내고 네. 40억에 대해서 우리가 낮은 세율로 찔끔찔끔 내보자 네. 라고 하면 네. 법인세 법인으로 유지하는 게 낫고
아, 방법의 차이가 있네. 방법의 차이예요. 대신 아. 우리는 일시에 25억을 찾아오니까 그러네. 그때는- 종합소득세가 심플하게 네. 12억이라고 하면 12억 세금 내고 13억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네. 선택지가 다르다. 네. 아.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둘 다 네. 빨리 집도 사고 해야 되니까 네. 빠이빠이를 해야 되면 네. 합자회사로 하시는 거고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호흡이 좋아서 계속 가자. 계속 가자 하면 법인으로 15만 내고 네, 스노우볼 가면서- 굴리듯이 네. 10억만 내고 네. 40억으로 해서 또 부동산 투자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가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이렇게 배당도 하고 뭐 엑시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중과세 때문에 합자회사를 선택할 게 아니라 둘이 어떤 주주 구성이나 투자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네.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든다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15분 지난지 몰랐죠. 자, 그러면 네. 야, 우리 마지막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요 마지막 거는 3부에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죠? 법인 전환의 방법. 법인 전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께서 3부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2부까지 들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솔세무TV 아나운서 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법률사무소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안원영 상무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입에 좀 붙네요.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2부에서 예고해드렸던 법인의 전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니었는데 개인 사업자거나 또는 개인이었는데 법인으로 바꾼다 이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개인 사업자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네. 편하고 네. 근데 이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이라든지 모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인으로 전하는 게 유리하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이슈인 거죠? 비슷한 이슈고요.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구간이 너무 높아지거나 그러니까요. 하면 야 낮은 법인세율 때문에 네.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근데 그때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네. 뭐냐? 아니 개인 사업자 할 땐 내가 내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썼는데 이거 내게 법인 아니죠. 사업자일 때는 이제 내가 법인에 내 돈 뺄 때도 뭐라 그러고 왜냐면 법인을 이게 우리가 까먹는 게 네. 법인은 또 다른 인격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내 거 같거든.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법인 통장도 아무렇지 않게 쓰시고 법인 네. 카드 마음대로 쓰시는데 그게 나중에 세무조사 때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더 야 법인 복잡해. 나 법인 안 할란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업할 때의 법인 전환과 저희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의 법인 전환은 조금은 다르게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경우도 네. 이것처럼 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규모가 네. 어느 정도 이하다 그러면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유리하고 네. 부동산 규모가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이야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몇천억이야. 네. 그 규모가 완전 커졌을 때는 더 유리하고 법인이 뭐 이런 네. 경우가 있나요 혹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거거익선이에요. 클수록 법인 전환이 유리한데 문제는 제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법인 전환을 실행을 못해요. 너무 커져버리면 너무 커져서 제가 이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모든 것들을 듣다 보면 적당한 사이즈는 오히려 30억에서 80억이 가벼워서 할만하고요. 100억에서 150억도 도전해 볼 만한데 그 이상이 되면 당장 현금 흐름 압박 때문에 못 하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이어서 쭉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려면 초기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예. 네, 예.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러네. 네. 예. 자, 그럼 이제 법인 네. 전환에 대한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아나운서님. 네. 개인으로 입장에서 자, 네. 1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계십니다. 아유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네. 네.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갖고 계신데 예. 안 변호사 얘기를 들었더니 예. 법인 전환이 유리하대. 그러면 법인 전환하는 방법.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뭐가 있을 아니 것 같아요? 법인 전환이 두 가지나 있다고? 네, 두 가지가 개인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네. 그러니까 법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인을 어떻게 바꿀까요? 법인을 설립해서 네. 그 법인에다가 네. 이 건물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을 넣는 건데 네. 법인에 자, 일단 똑같은 거는 네. 법인을 설립한다는 건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현물 출자로 인한 음. 법인 전환이라는 용어가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전환. 맞습니다. 현물 출자를 어. 통한 법인 전환. 이게 무슨 말이냐? 네. 현물을 내가 법인에 음.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네. 법인 자본금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제 법인 자본금이 100억이에요. 아,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까 자본금 100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100만 원 현금을 넣은 거잖아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100억짜리 건물을 네. 법인에 출자를 해요. 그럼 자본금이 100억. 100억이 돼요. 자본금이 100억. 근데 이게 너무 커서 네. 내 느낌엔 네. 100억짜리 건물이지만 네. 이 중에 한 10억만 자본금으로 넣고 네. 90억은 그냥 안 넣고 싶어. 그게 안 돼요. 아, 법인은 자를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건물은 자를 네, 수가 없어요?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은 그냥 부동산 전체에 100억이면 100억짜리를 현물 출자하면서 사업을 이제 법인 전환을 하는 거고. 더 아니면 뭐네,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100억짜리를 넣어서 자본금이 100억짜리가 되는 너무 건데. 큰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뒤이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 뭐예요? 취득세. 법인이 취득했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바꾼 거라서 네. 일단 취득세 이슈가 생기는데 자 100억짜리를 취득세 4.6%를 내냐 취득세 9.4%를 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4억 6천이냐 9억 4천이냐 이슈가 생겨요. 자 그럼 100억짜리 할 때 당장 취득세는 언제 내요? 등기 등록하기 전에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60일 이내에 바로 4억 6천이나 9억 4천이 있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죠. 현금으로. 네. 그럼 이제 4억 6천 9억 4천이 내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예금이 그 정도 들고 있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 개인 입장에서 100억에 법인을 판 거 아닌가요? 그럼 나는 그럼 양도세도 내야 돼? 양도세도 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야, 이거 복잡한데? 100억에 대한 양도세가 제가 심플하게 20% 정도 나온다고 할게요. 20억이요? 2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그럼 토탈 29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29억인데 지금 양도세 내기에는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100억이라는 현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나운서님이 받은 게 뭐예요? 아니, 그러면 나 진짜 여기서 그냥 질문 받기 전에 네. 법인 전환 안 할래요. 그냥 갖고 있을게.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나운서님 근데 왜 양도세를 내가 왜 내야 되나 생각도 안 하세요? 그거 열받지, 그것도. 왜냐면 내가 판 게 아니잖아. 한 게 아니죠. 딴 사람한테 판 게 아니잖아. 네.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이지. 그렇죠. 모양새를 바꾼 거지. 딴 사람 넘긴 게 아니잖아. 법인한테 내 부동산 네. 100억짜리 주고 아나운서님이 뭘 받아왔냐면 이 법인의 주식을 100%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 내 거였잖아.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100억에 대한 우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법인 전환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네.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지 말고 네.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내라라고 해서 20억에 대한 양도세를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냅니다. 내 양도세는 안 내도 돼요? 네, 지금 안 내요. 그럼 법인의 취득세는 내야 돼요? 법인의 취득세는 내야 돼요. 그럼 9억은 일단 필요하네. 9억은. 일단 9억 또는 4억 6천은 필요하죠. 그건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 당장 필요한 거는 취득록세가 필요하다. 일단 하나, 양도소득세는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법인이 팔 때 낸다. 이렇게 하면은 양도세는 안 내니까 네. 조금 일단은 부담이 일단은 좀 가라앉으셨죠? 여기서 또 하나 추가 질문. 뭐요? 그러면 취득록세도 네. 유예는 안 됩니까? 안 돼요. 취득록세는 바로 내야 되니까. 뭐 하나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욕심이 생기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물 출자 법인 전환할 때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있어요. 네. 아니, 변호사님,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음. 안 변호사님, 아까 20% 정도 네. 괜찮다며요. 네. 그럼 현물 출자 법인 전환하면서 우리 자녀들 20%씩 좀 넣고 싶어요. 넣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네.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넣을 수는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증여 이슈가 나올까 봐. 정확히는 자, 우리가 100억짜리 주고 네. 법인으로부터 100% 주식을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의 비율대로 받아야 돼요. 100% 아나운서님 소유였으면 이 법인의 주식은 나한테 100% 아나운서님 100%예요. 내가 100억 주식 가져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이제 100% 주식 생겼고 그럼 네. 이제 20% 주식을 다시 줘야 돼. 줘야 되잖아요. 양도잖아 이것도. 그쵸. 증여 아니면 양도인데 네. 우리가 20% 주식 증여할 때 이 네. 주식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평가가 지금 우리 장부가액인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20%면 20억 아니에요? 20억에 대한 증여세나 양도세, 내야 돼? 네, 양도 문제가 생기죠. 이게 문제네 부동산은. 네.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식을 애들한테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취득가액이 법인이 취득한 가액이 장부가액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준시가냐 감정가냐에 따라서 우리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건 100억인데 네. 만약에 감정 평가를 했더니 네. 그 가치가 뭐 한 네. 60억이나 네. 이러면 된다. 그러면 감정 유리해지는 평가로 거죠. 맞아요. 유리해져요. 거기다가 만약에 기준시가가 40억이다. 그럼 더 유리하죠. 그러면 나 기준시가로 현물 출자 법인 전환 할래요라고 했어요. 만약에 네. 안원수님이. 네. 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유한회사. 유한회사죠. 그래서 저희는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을 할 때 아까 제가 뒤에서 감정평가 이슈 때문에 예.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네네네.
방금 이 이슈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할 때 유한회사로 해서 감정을 안 받고 기준시가로 해서 법인 전환을 한다. 그러면 감정가 60억이 아니라 기준시가 40억으로 해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고 40억으로 할 때 장점은 또 취득세 적게 내죠. 그다음에 얘네한테 줄 때 증여세도 줄고. 증여세 할 때 평가도 줄고 여러 가지 이슈. 제가 뭐 주식 증여할 때 평가도 또 이슈가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일단은 40억 기준시가로만 해놔도 이득이다. 그래서 그럼 주식회사로 할 경우에는 감정을 거의 무조건 매매가로 해야 돼요? 아니면 네. 감정가로? 감정가. 감정가로. 감정가로 무조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면은 감정평가에서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거 되게 레귤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기준시가로 해서 유한회사로 하는 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로 이게 추징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이슈도 있지만 네. 어쨌든 당장은 지출이 적기 때문에 그러네요. 유한회사로 해서 기준시가로 넘기는 방법이 아니, 있습니다. 자기는 기준시가로 했는데 나중에 네.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맞춰진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내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탈법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탈세가 아니니까. 네. 통상적으로 거래가는 제일 위고 네. 그 다음이 감정평가고 네. 그 다음에 기준시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 금액이. 네. 예, 요것도 여러분께서 어떤 참고로 알아주시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했을 음. 때 또 뭐 사후 관리나 단점은 없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5년 동안은 네. 이 부동산을 팔면 안 돼요. 아, 이것도 기준이 5년이네. 네. 5년 동안 팔면 안 되고 네. 5년 동안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처분은 증여도 포함이거든요. 50% 이상 주식을 증여하면 안 돼요. 근데 변호사님 5년 동안 50% 주식 증여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 자녀들이 증여세 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5년 동안 50% 이상 해보라 해도 네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안 변호사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배우자가 남았잖아. 배우자도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 10% 주면 50%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배우자가 서운해요. 제가 배우자를 제가 빼먹었네요. 그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자녀와 배우자까지 하더라도 50%는 5년 이내에는 주면 안 된다. 네, 50%까지만 까지만. 주면 되고 그 50% 이상을 못 준다 하는 건데 그 이상을 사실 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 때문에도 일시에 증여를 안 하거든요. 증여를 보통 한 10%씩 나눠서 5년 동안 하다 보면 네네. 딱 좋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은 천천히 증여하기 좋은 플랜이라 그러네. 이것도 5년이니까 네.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매 해마다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증여하거나 넘길 수 있을지는 상담을 직접 하시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런 구체적 부분들은. 상담을 하셔야 되고. 자, 저희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네. 또 이제 방법을 한다면 아니 안 변호사 이렇게 주식을 찔끔찔끔 증여하면 내가 대체 언제 증여하나? 5년 동안 난 지금 기대 연명이 한 6, 7년밖에 안 돼서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돼.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싶다. 네네. 자녀들한테 애초에 주식을 한 30%씩 20%씩 해주고 싶다. 저희가 두 번째 방법 네. 뭐요?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법인이 부동산을 사오면 됩니다. 지금 언뜻 들어서는 네, 똑같은 거 비슷해 아닌가? 보이죠? 근데 똑같은 거 아닌가 이 생각 언뜻 드는데. 자, 방금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네. 법인이 주주 구성이 어떻게 해져요? 무조건 내가 100%. 100%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할 법인 구성은 아 거기에 자녀랑 아내를 네. 다 넣어버려. 네, 본인 30, 네. 그다음 배우자 20, 네. 자녀들 50 해가지고 100% 법인을 한 3억짜리를 세웁니다. 3억짜리. 3억짜리를 세우고 자본금 3억 정도는 애들도 넣을 수 있으니까 1억 5천씩 네. 넣었어요. 네. A 법인이 네. 아나운서님으로부터 네. 이 부동산을 사와요. 어? 대출 받아서. 어? 대출 받아서 사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나운서님부터 지금 부동산 취득을 하면은 지금 네. 제가 100억짜리 예시를 들었는데 네. 자, 감정을 받아요. 네. 한 80억으로 감정을 받습니다. 네. 그럼 80억의 매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네. A 법인이랑 아나운서님이랑. 네. 그리고 80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네. 대출을 한 80% 받아버려요. 네. 네, 88에 64. 64억 대출을 받고 나머지 16억은 자기 자본인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아나운서님 그럼 돈이 얼마 생겨요? 일단 64억 대출 금액은 들어오겠죠. 아나운서님한테 매매 대금으로. 그러나요? 그럼 네. 아나운서 64억 생겼어요. 그렇네. 그 다음 16억이 법인이 돈이 없긴 하죠. 네. 그럼 이제 3억 정도까지는 계약금으로 주고 그렇죠. 3억의 자본금이니까. 자본금이 그럼 있으니까 13억이 남았어. 네. 그럼 내가 가지급금으로 넣어. 가지급금으로 넣어도 되고 네. 그거는 미지급으로 남겨도 돼요. 법인이 아나운서님한테 지급해야 될 돈. 지급해야 될 그리고 돈. 꼬박꼬박 이자를 조금씩 받던데. 네, 해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13억에 대해서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건 굉장한 큰 이득입니다. 그러네.
그럼 법인 입장에서 13억까지에 대해서 돈 안 주고도 대출 일으키고 넘어갔고 법인이 일단 돈이 없죠 지금. 그렇죠. 취득세 내야 되는데 지금 80억에 대한 취득세 3억 2천 내고 네. 두 번째 대출 이자가 또 나와요. 네. 물론 임대료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임대료가 커버 안 되면 네. 대출 이자로 넣어야 돼요. 그 네. 자금을 누가 넣냐? 아나운서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64억이 있잖아요. 네, 가지급금으로 계속 가지급금으로 한 3억씩 넣으면 돼요. 넣어서 이제 나중에 어차피 받으면 되니까. 네. 빼오면 그러면 지금 되니까. 결론적으로 네. 언뜻 들어도 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유리한데? 훨씬 유리하죠. 그러네. 굳이 근데- 왜 현물 투자를 해? 왜 하냐? 은행 대출. 지금 대출 이자가 옛날엔 낮았는데 지금 거의 5%거든요. 80억에 대한 5% 하면은 임대소득이 5%. 대출 이자가 58에 40에 4억이에요. 4억이요. 연간 4억. 근데 지금 100억짜리가 임대료가 4억이 나오려면 임대 수익률이 4%라는 건데 오우, 4%안 쉽지 나와요. 않죠. 요즘 2%, 2.5%예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임대료는 한 2억 5천 나오는데 대출 이자가 4억이란 뜻이에요. 그러네. 그럼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율을 뭐 현 상황에 맞게 좀 낮추면 되겠네요. 네, 어쨌거나 대출 규모를 좀 줄이거나 네. 이걸 뭐 서로가 퍼센티지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이슈는 어쨌거나 여러 부분으로 서로를 비교해 보면 현물 투자보다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이 내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언뜻 드는데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죠. 제가 실제로 실행을 할 때 오늘도 방금 상담을 하고 왔어요. 그분도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을 하고 싶은데 어. 못 하셨어요. 왜요? 일단은 임대소득이 너무 적고요. 아, 그 다음에 규모가 250억이었어요. 너무 크네. 그럼 대출 이자 하면은 연간 어마어마하네. 이자가 너무 커요. 네. 연간 이자가 감당이 안 되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야 이런 것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오늘 너무 궁금한 거 거기서 솔루션을 뭘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 답변 드린 게 다 아나운서님 100% 들고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아나운서님이 100% 들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뭐냐? 은행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있는데 형제들이 공동상속받은 경우가 복잡하다 이 경우. 그게 사실은 훨씬 많아요. 100억짜리 건물을 아나운서님이 모아서 언제 사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네. 그 100억짜리를 보통 삼형제가 공동상속받거나 또는 상속받아가지고 같이 공동 공유. 네, 공동 두 소유하는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5대 5예요. 그럼 법인 전환할 때 취득세 골치 들어가고 아프다. 뭐하고 하는데 골치 아프다. 여기는 적극적이야. 근데 나는 싫어. 한 명이 싫어. 나 내지는 법인. 형제끼리 또 법인 차리는 건 나중에 또 문제 소지. 네, 문제 소지 있을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주식이고 어쩌고 네. 대표이사 누구냐. 복잡해 그거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생각이 달라. 아. 그러면 법인 전환이 현실적으로 안 돼. 현물 출자 법인 전환 어렵죠. 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법인 세워서 해야 되네. 형 거까지 사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플랜이 더 좋죠. 그러네. 그러면 야 두 번째 플랜대로 해서 그럼 거의 형님은 얼마 받고 싶겠어요? 시가대로 받고 싶겠죠. 그럼요. 이거 또 조율이 안 되지. 안 되죠. 그럼 시가대로 사와야 되는데 아유. 시가대로 지금 대출 받으면 제가 대출이자 5%에 네. 250억짜리 80% 대출 받으면 아, 200억. 손해. 200억에 5% 하면 연간 대출 이자만 10억. 10억. 근데 임대소득 들어오는 게 2억, 3억.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대출 이자를 연간 7억씩 갚아야 되는데 2억에서 5억 정도를 더 갚아야 되네. 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럼 그분한테는 다른 결론적으로 방식을 제가 제안드렸고 이거는 어. 또 그분하고의 저만의 비밀이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솔루션을 줬다는 얘기네요. 줬죠. 다행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근데- 나는 그래서 안변이 네. 이 경우는 저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이렇게 사시죠 이랬을까 봐.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 법인 좋다더라, 법인 전환이 해결책이라더라. 아. 여러 가지 방법을 인터넷에서 들으시면 나도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서 혼란스러워하세요. 근데 오셨을 때 제가 바로 이거는 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판단을 해주니까. 네, 속어를 딱딱 시켜드려야 나는 무슨 방법밖에 그러니까. 없구나라는 네. 방법을 찾으시고 그 네. 방법대로 실행을 하시는 거지 네. 뭐 법인 전환이 모두에게 해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상담이 필수다. 맞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왜냐면 네. 케바케니까. 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노멀하고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 부분만 알려드리는 거지 네. 이게 모든 거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뭐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 추가적으로 할 말 있어요? 제가 다음 네. 시간은 20억짜리 근생 상가를 돈 한 푼 없는 손자가 사오는 법. 그걸 이제? 네, 그거를 4부에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보면 당한다. 다솔 세무TV 김현욱입니다. 자, 오늘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 안원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는 대표고 뒤에는 상무니까 야, 이게 많이 헷갈려요. 자, 어쨌거나 오늘 재미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 하는데 오늘 4부로 마련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증여라든지 상속, 이거는 얘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자, 오늘 4부로 법인세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네. 알면 알수록 야, 이렇게 다양한 세무적인 이슈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그 궁금증도 올려주시고 저에게 또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 하나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자극적으로 네. 접근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네, 실제 사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네. 할아버지의 상가를 네. 돈 한 푼 없이 가져올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왜 네. 이제 중요하냐. 우리 네. 손자가 일반적으로 할아버지한테 20억짜리 상가 네. 증여받는다 네. 생각할 수 있죠. 증여받으면 일단은 20억에 대해서 저희가 증여세를 계산을 하면은 대략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손자는 할증이에요. 30%가. 그러면 한 6억 5천 정도가 증여세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20억짜리를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에게 주려면 네. 6억 5천이 증여세가 나오네. 다를 수 있는데 한 대략적으로 증여세 그치. 뭐 그 정도 네. 거기다 플러스 네. 취득세도 내야 되죠. 등록세, 네,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하면은 사실은 손자 입장에서 초등학생 소득 없는 사람이 물론 소득이 있어도 예. 뭐 7억 가까이 세금을 내가면서 20억짜리 상가 증여받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불가능. 네, 불가능하지. 불가능해요. 초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네, 지금 뭐 한 달 용돈이 뭐 한 10,000원, 20,000원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실제로 이제 받아올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그래서 부담부 증여죠. 대출이 한 10억 정도 껴 있고 이 20억짜리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제 대출을 껴가지고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나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손자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취득세에서는 이제 이걸 유상거래라고 안 보고 네. 20억 전체를 네. 증여받았다라고 보고 네. 이제 취득세를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이 그러면 손자가 20억에 대한 증여세를 다 내느냐? 그러지 않고 네. 저희 부담부 증여가 10억까지는 제가 갚을 채무를 넘긴 거니까 네. 이건 판 걸로 봐서 할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10억 원에 대해서 손자는 20억에서 10억은 내가 부채 갚을 거니까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억에서 10억을 뺀 10억만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니까 상대적으로 내야 될 증여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부담부 증여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증여를 내가 생짜로 다 준다. 네. 이게 아니라 손자와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손 간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맞아요. 개념인 거네. 채무를 넘기는 그죠? 거고 10억은 채무를 넘기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손자가 갚아야 되는 거고, 네, 갚아야 됩니다. 10억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증여받은 할아버지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오. 이건 세금을 나눠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억 증여세 다 낼 걸 예. 10억만큼만 증여세 내고 네. 할아버지는 10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세를 내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나눠내니까 좀 낫죠. 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건 네. 10억에 대한 이자를 손자가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임대소득이 10억에 대한 이자를 감당을 해줘야 돼요. 아, 그게 일단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손자는 10,000원, 20,000원 용돈을 받기 때문에 낼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관리는 뭐 부모가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20억짜리 꼬마 빌딩에 세가, 임대료가 네.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정도의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 물론 그래야 대출도 일어날 거고요. 그러네요. 임대료가 커버가 안 되면 어차피 대출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네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네. 자, 근데 이거는 임대료와 이자에 대한 얘기였고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아직 커버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왜냐면 목돈으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제 10억에 대한 돈이 없으면 돈을 누가 빌려줍니까? 보통 이제 할아버지가 줬으니까 안 겹치게 하려고 네. 엄마나 엄마, 아빠. 아빠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알지만 개인 간에는 뭐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하는데 네. 과연 아버지가 음. 초등학생 아들한테 2억 1,7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았을 때 네. 이거를 빌려줬다고 인정을 할까요? 이게 국세청에서? 애매한데? 애매한데? 갚을 수가 있나요? 못 갚는 사람한테 빌려준 거 아니에요? 네.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죠, 이건. 너 이거 아빠도 이거 너 증여세를 내는데 이거 증여한 거 아니야? 증여세도 증여한 거 아니야? 이거 추가적인 증여다라고 그럴 수 해서 있죠. 네. 사실은 그렇게 가산세가 이제 증여세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네. 가산세가 붙고 하면 또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네. 뭐 차용증도 네. 쓰시고 뭐 이자도 최대한 지급을 하시겠지만 다행인 건 임대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있다. 내가 이 초등학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소득이 있으니까 갚을 수 있다라고 나중에 소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저희가 이전에 앞서서 예, 예, 차용증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네. 참고를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내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저희 앞선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커버를 하면은 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 케이스였어요.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니 증여세 낼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 네. 버겁다. 그리고 돈도 빌려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빌려줄 돈도 없고 2억도 없어요. 진짜 예금에. 할아버지가 부모한테 주고 또 내려오면은 이게 두 번 거쳐서 네. 증여세라든지 상속세가 나오니까 네. 이제 아예 그냥 손자한테 주자 이런 네. 케이스라고 한다면 진짜 네. 부모는 없을 수 있거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증여세, 취득세 낼 네. 그 자금 마련도 어렵고 이런 빌리는 형태도 어렵고 하면은 네. 그럴 때 떠올리는 게 지금 말씀드릴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 이제 그러니까 부담부 중에는 개인 간의 거래인데 네, 방금은 개인 간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였고 네. 자, 이제는 법인을 세울 겁니다. 법인 하나를 네. 초등학생이 네, 초등학생이 세울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일단 그 증여 대상, 그 피증여자의 나이 기준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생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유치원이야. 여기다 리밋이 있다거나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 안 해.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럼 태어나자마자 해도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해야 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안 되죠. 아,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이후부터는 다 되는 네. 거예요? 왜냐면 오. 수증자를 입력을 못 하잖아요. 그러네. 출생신고 아, 받는데 그러니까요. 받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죠. 아, 그러니까 쫑쫑이로 해서 저희가 신고할 수는 없죠. 태명. 네, 태명으로 신고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오. 출생신고하고 나서 그래서 사실 출생신고 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 안 내시려고 2천만 원까지만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 능력이 된다면 5억 2천 증여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5억 2천. 그러면 제가 1억 2천 증여하면은 아들한테 바로 태어나자마자 1억 2천 하면은 네. 2천 공제하고 네. 1억 원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가 증여세를 1,000만 원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9천만 원이 남았죠. 그럼 9천만 원에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엔비디아 사야죠. 애가 태어나자마자 엔비디아 바로 미장 계좌 가입해가지고 3분의 1씩 넣어 놓는 겁니다. 또는 다솔세무. 아니, 저희 비상장이. 3분의 1씩 해서 사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얘네가 얼마가 돼 있느냐를 보면 예금보다는 훨씬 높은 것일 거고 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10년 전에 애플 뭐 엔비디아의 주식과 현재 주식 가치를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10년 뒤에 또 기대되는 그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이름으로 1억 2천을 굴리는데 자, 여기서 5억 2천을 넣는다면 네. 만약에 곱하기 3배가 됐다. 네. 그러면 1억이 3억 된 것과 15억이 된 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억을 추가로 원래 현금 증여하려고 했으면 예, 예. 또 이제 저희가 세율 구간이 30%라서 네. 3억 원에 대한 원래 증여세가 발생을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낮은 세율을 내고 10억 원만큼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야. 이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툭 던지면 그냥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지가 그냥 계속 나오네. 네, 그래서 증여세를 내기 아깝다고 네. 2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거 하지 마시고 네. 1억 2천, 여유되면 5억 2천까지. 네. 제가 5억 2천이라고 그러니까 최대 5억 2천까지인 거죠. 네,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네. 사실 세율 구간을 제가 생각했을 아, 때 생각- 5억 2천 하면 세율 구간이 20%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30%, 5억을 넘으면 느낌이 좀 30%인데 세다. 30%는 좀 많이 떼가는 느낌이라 제가 5억 2천이라는 리밋을 말씀드린 거고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실제로 건물 매입이나 뭐 가치 상승이 훨씬 높다면 10억이든 20억이든 내가 세율 구간 40% 내면서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간의 증여였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법인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초등학생. 법인을 세워서 그럼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법인 세울 수 있습니까? 걔가 지금 산수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겠죠? 법인은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못하죠. 누가 합니까? 아빠가 해주겠지. 친권자가 네. 어차피 대리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친권자가 주주로 해서 하는 거고 자, 문제는 대표이사. 네. 초등학생 대표이사 초등학생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진 않죠? 할수 근데 있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저는 아버지가 들어갈 그러니까 겁니다. 리즈너블하지 않지. 합리적이지 초등학생이 무슨 않잖아요. 경영 능력이 있어. 맞아요. 어. 그리고 사실 초등학생 100%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생 한 85% 정도 하고 85%. 15%는 아버지가 아버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대표이사로 또 아버지가 들어가서 제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네. 대출 때문에 그래요. 아. 뭐 대출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뭐 주주의 네. 대표이사의 신용도도 같이 들어가고 초등학생이 주주 100% 주주면서 대표이사인 케이스랑 은행에서도 좀 다르게 보겠죠. 어쨌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원활성을 고려하고 은행 업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네.
친권자 둘이서 자꾸 도장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아버지가 스스로 대표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버지가 15% 정도 들어가고, 자 이제 법인 세웠어요. 자 이제 법인이 네. 할아버지한테 네. 이 20억짜리 상가를 네. 사올 겁니다. 법인이. 네. 그러니까 이건 증여가 아니네요. 증여가 아니에요. 거래네. 거래예요. 아. 돈 주고 사올 거예요. 어. 20억짜리를. 계약금을 저희가 그냥 자본금 설립할 때 저희가 5천만 원을 설립했다고 하면 계약금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정도 하고 네. 나머지 19억 7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잔금이에요. 그러네. 그러고서 이제 대출을 일으키던지 할 건데,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19억 7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럼 아까처럼 대출 한 10억 정도 일으켜서 네. 법인이 대출 받아서 네. 10억 정도는 할아버지 드리고 네. 나머지 9억 7천 못 줬잖아요. 네. 그 못 준 건 어떻게 하느냐? 차입. 맞아요. 아싸.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법인이 차입한 걸로. 네,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저희가 9억 7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럼 이자를 주면 되잖아. 이자를 줘야 되는데 네. 이자를 만약에 안 준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죠. 이상한가요?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아까 뭐 2억 1,700만 원까지 해서 4.6% 이런 얘기 우리 맨날 했었잖아요. 네, 9억 지금 빌려줬어요. 네, 그럼 엄청나게 센데? 문제 될 것 같죠?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네. 저희가 개인하고 개인 빌려줄 때 네. 2억 1,700만 원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때 이 이득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증여세를 과세해요. 근데 4.6%다 보니까 이 1천만 원을 역산하면은 2억 1,700만 원 정도를 공짜로 빌렸을 때 이자가 한 900 얼마 나오고, 아, 천이 안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1,000이 안 넘어가니까 아.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줘도 괜찮다고 해서 2억 1,700만 원까지 무상으로 하시는데,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차용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으니 아. 이자를 10,000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줘라. 저교에다 남기면서 줘라라고 아. 했던 거고, 네. 자 이제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법인도 그렇게 무상으로 빌려주면 안 되니까 제재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제재가 사실은 한도가 좀 높은가 보다. 높아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법인은 저희 개인한테 무상으로 빌리더라도 네. 법인 자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없어요. 법인이 유리하죠. 네. 그럼 누구한테 과세가 이루어지냐? 네, 네. 누가 이득 봤어요? 법인의 주주가 이득을 받죠. 그렇죠. 주주나 대표. 주주가 원래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법인이 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주주가 넣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안 냈다 보니까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주주한테 너 이득 봤어 하고서 증여세를 때립니다. 근데 그때 기준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연간. 그러다 보니까 아까 1,000만 원이었던 경우보다 1억 원으로 비율이 높아졌죠. 10배. 그러니까 2억 1,700이 아니라 법인에서는 21억 7천만 원까지 빌려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은행 대출 10억 받는 경우도 말했지만 만약에 안 받는다 하더라도 20억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주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발생 안 하네. 21억 7천까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제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자 이제 어쨌든 할아버지와 법인 간에는 차용증을 쓰셔야죠. 일단 그렇죠. 당연히 차용증 쓰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기록도 잘 남겨 놓으셔야 되고, 혹시나 개인과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자 부분에서 이게 차용으로 인정을 안 받고 너 이거 법인한테 이거 증여한 거다 라고 하면 법인이 법인세도 내야 되고 주주가 또 증여세를 내야 되는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법인하고 개인도 이자를 아주 조금이라도 주는 게 낫다. 주는 형태로 하는 것도 오히려 리스크를 더 줄이는 형태가 되겠지만,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는 20억에 판 거잖아요. 팔았죠. 그러면 2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해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분이면 굳이 대금 안 주고받고도 당신 자금 양도세로 내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돈이 없으세요. 그러면 돈이 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대출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린 10억 게 정도 일으켜서 네. 할아버지가 양도세를 낼 수 낼 있도록. 정도는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도 네. 만약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5억만 대출 네, 일으켜서 네, 네. 할아버지가 양도세 낼 정도의 자금은 준다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안 그래도 소득이 너무 많았어요. 재산도 많아. 그럼 할아버지에 있는 현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양도세를 네, 그렇죠. 내는 거. 그럼 그거 자체가 상속세 대비입니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여기 지금 우리 손자 법인 세웠는데 여기 지금 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취득세도 내야 되거든요. 일단 당장. 법인도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내야죠. 일단 법인이 취득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 지난번 1, 2, 3편에서 말했던 법인 취득세 중과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점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앞에 1, 2, 3편을 보셔서 저희 취득세 중과 안 당하게 잘 대비를 하시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취득세 낼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어쨌든 주주고 하니까 아버지 역시 법인에다가 돈을 좀, 가수금으로 가지고 넣을 수가 밀어 있구나. 넣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취득세 상당액을 밀어 넣어 주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임대소득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할아버지한테 이제 천천히 갚아 나갈 수도 있고, 왜냐 지금 9억 7천만 원 차용증이 네.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 9억 7천을 갚아 나가던가 아니면 저희가 또 해야 될 거는 9억 7천이 남아 있으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9억 7천에 대한 채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세 대비가 네. 많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 왜요? 9억 7천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본인의 재산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몫이네. 본인의 몫이에요. 네. 남은 재산이 많이 있으면 이 9억 7천에 대해서 실제로는 상속세가 또 50%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상쇄시켜야겠네, 빨리. 이걸 또 줄여야 되는데 예. 그 줄이는 과정은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세무 상담 등이나 그 사안에 맞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죠. 일단은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복잡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가시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법인에게 증여할 경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인이 법인한테도 증여가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 요거 끝나고 네. 제가 법인 증여의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야, 이것도 몰랐어. 법인과 개인이 증여 관계가 이루어진다? 네. 이것도 재밌네요. 네. 예. 그럼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아주 재미있는 세무의 세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 보면 망한다. 다솔 세무TV 안녕하세요. 김윤욱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상무이사 안원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저 법인에 대한 얘기를 쭉 네. 시리즈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보면 볼수록 복잡해 하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왜 법인이 필요한 거야? 네. 법인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네. 법인을 만들었을 때 뭐가 나에게 유익한지 네. 총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일단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연예인들 많으시죠? 많죠. 왜 법인이 부동산으로 취득할까요? 연예인분들이. 내가 봤을 땐 연예인이시니까. 옆에서 추천해서 추천? 왜 추천을 할까요? 옆에서 어. 야, 그럼 법인으로 해야 돼. 네. 왜냐면 개인이 하기에는 네. 느낌상 네. 덩어리가 너무 커지면 네. 잘 몰라도 네. 개인은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고 네. 법인은 세금이 개인보단 적어. 네.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긴 합니다. 네. 두 가지 입장에서 세금인데 하나는 종합소득세. 무슨 종합소득세냐? 임대소득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 연예인분들 고소득자입니다. 특히 연예인뿐만 아니라 건물을 취득하시는 뭐 의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다 종소세 50% 내고 계세요. 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동산 취득해서 임대 잘 맞춰놔도 임대소득에 또 합산이 되니까 50%가 세금으로 그냥 다 빠져나가. 네, 종합소득세의 50%가 또 세금으로 나가. 임대료의 네. 50%.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어쨌든 부동산을 취득하면 인격이 분리되니까 임대소득을 법인으로만 계산을 하고 2억까지는 어쨌든 9%예요. 근데 본인 합치면 50%잖아요. 그러니까 9%, 19%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야, 나 임대소득 아깝다. 즉 스노우볼을 많이 굴리고자 일단은 종합소득세 때문에 법인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절세 효과가 확실하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도 절세 효과인데 네.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나중에 큰 매각 차익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거잖아요. 네. 임대소득도 임대소득인데 나중에 내가 좋은 가격에 팔겠다라는 건데 좋은 가격에 팔 때 우리 아시지만 양도소득세 똑같은 세율이에요. 뭐 80억, 100억짜리 사시는 네. 분이 양도 차익 5억, 10억 기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 30억, 50억 기대하시는데 세율 구간이 또 높으니까 50% 세율 구간이니까 지방소득세까지 또 고스란히 또. 또 돈을 벌어봤자 또 세금으로 나가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차피 나 개인 자금은 제가 연예인으로 버는 소득, 의사로 버는 소득, 사업으로 버는 소득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소득은 이미 많다. 그렇죠. 굳이 내 이름으로 돈 안 빼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취득해서 나중에 매각할 때도 법인세 9%, 19%의 세율을 내니까 양도세보단 무조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취득을 하시는 거고요. 뭐 세금으로 고스란히 나가요.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겁니다. 네, 혹시나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세율이 어쨌든 뭐 네. 많이 내는 부분이라는 게 높은 세율을 낸다는 그럼요. 거지 네. 뭐 안 내도 낼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오해가 없어야 될 것 예. 같은데, 자, 일단은 임대와 양도시 음. 낮은 법인세율로 아꼈다라는 그렇죠.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임대료도 우리가 세금을 조금 절약하면서 낼 수 있고 임대 수익을 남길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또한 절세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심플하게 예로 들면 네. 우리 100억짜리 건물하고 임대 수익률 3%다 네. 하면은 일단 수익이 3억이잖아요. 3억이죠. 물론 여기에 비용 빠지고 뭐 빠지고 네. 해서 우리가 이익이 2억이라고 가정할게요. 1년에 2억? 네, 1년에 2억. 그러면 종합소득세 합쳐지면 1억씩 세금 내는 거예요. 일단 1억씩. 근데 법인이었으면 2억에 대해서 9%. 얼마예요? 1,800만 원. 일단 다르죠. 8,200만 원이 차이가 나네. 8,200만 원 차이 나요, 벌써.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이게 우리 임대를 5년 가져갔다 쳐볼게요. 그럼 4억 8호 차이 40, 납니다. 4억이네. 그럼 일단 스노우볼 차이가 4억 차이 났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100억짜리를 5년 뒤에 네. 아주 해피하게 150억에 팔았다고 칠게요. 네. 그럼 50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인정해봤자 10%예요. 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다가 저희 종합소득세 세율 때리고 하면은 네. 그것도 약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세금이. 예. 그러니까 50억을 남겼는데 네. 20억을 세금으로 내니까 30억이 이제 네, 수익인 맞아요. 거예요. 30억이 남은 건데, 네. 자, 법인으로 한다. 그럼 일단 50억 차익에 대해서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없습니다. 법인은 없어. 네. 하지만 세율이 19%잖아요. 19%. 네, 그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50억이니 20%로 쳐도 10억. 10억이잖아. 맞아요. 네. 그럼 벌써 내는 세금이 거기서도 10억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양도세 10억 차이 네. 양도할 때, 네. 그다음에 임대하는 동안 차이 4억 네. 하면은 14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4억 차이 났어요. 그러면 건물 두 채예요. 네? 그러면은 1년간 3억씩 차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법인으로 하는 거 개인으로 하는 게 연간 2, 3억 차이가 난다. 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네. 할지라도 1년에 2, 3억 정도의 세금 네. 차이가 절세 차이가 난다면 법인으로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 말씀이 딱 맞네요. 뭐죠? 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 거를 잘 절약하는 게, 네. 아끼는 게 중요해. 이 말이 맞네. 그 그러니까 절세. 아니 다 벌었는데 그냥 줄줄줄 내가 몰라가지고 새 나간다면 아깝잖아요. 누구는 세금을 14억을 더 냈고 네. 누구는 세금을 14억을 덜 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법인이었냐? 종합소득세를 내서 합산이 돼가지고 세율이 높아졌느냐? 네. 이 차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네. 제가 반영을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두 사람의 차이는 있어요. 예. 무슨 차이가 있냐? 모든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이 네. 연예인 개인에게 귀속됐고 네. 법인으로 안 하신 분은, 예. 저는 모든 소득이 A법인한테 귀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법인에 있는 돈은 사실은 제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인 돈이잖아. 법인 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아파트를 사야 돼서 잠실 L스를 사야 음. 돼서 돈을 좀 빼야 돼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배당을 받아야죠. 그리고 세금 내야죠. 종합소득세를 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네. 것 같다라고 네. 하면은 네. 법인으로 하시면 조금은 골치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어요. 뭐냐면 보통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법인 돈도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도 하나의 또 다른 인격체다. 법인 거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에 있는 돈을 내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내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져올 때, 횡령이죠. 맞습니다. 뭐 가지급금 이슈든 네. 뭐 이슈가 세금적으로 생기니까 네. 자기의 자금 사정을 잘 고려하셔서 뭐 필요하시다면 대표자 급여 처리도 조금 하신다던가 네.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어쨌든 개인과 법인에서 제가 보통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내 종합소득세가 워낙 높고, 네. 종합소득세가 높다는 건 내 개인적인 예금이 여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빼고 법인으로 가셨으면 이 A법인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가셔야 그럼요. 돼요. 아니 그리고 그 법인을 계속 운영하면서 법인 자체도 키우고 나는 필요할 때 배당 받고 운영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 14억이 더 있는 채로 네. 다음 부동산을 살 때 그럼요. 에쿼티가 14억이 더 있냐 없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부동산 사이즈가 달라져요. 아니 지금 이제 100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14억이 만약에 더 생겼다. 그럼 14억은 지금 아낀 거 아니에요, 고스란히. 근데 14억 외에 번 돈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합치면은 또 하나의 100억짜리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만들 수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법인에선 그 차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네. 4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손자 손녀한테 좀 증여 좀 하고 싶은데 네. 우리 손자 손녀 낼 돈이 없어요. 네. 뭐 낼 돈 없냐? 증여세 낼 돈 없어요. 또 두 번째, 취득세 낼 돈 없어요. 네. 그럼 낼 돈 없으니까 또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빌려주면 또 이자, 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네. 받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준다라고 하면 또 증여 이슈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번거롭습니다. 아우, 근데 복잡하다 생각해.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세우면서 네.
자녀들도 넣고 거기다 미리 손자 처음부터. 손녀도 넣고 하면은 자 이제 가족법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법인이 세팅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가족법인 자체는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기 돈을 밀어 넣죠. 10억이든 20억이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20억까지는 네. 빌려줘도 이자에 문제가 없다. 없다라고 했죠. 네. 21억 7천에서 7천. 근데 그게 네. 이제 지분율이 100%일 때를 가정한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지분율이 4분의 1, 네. 25%씩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한 명 한 명당 20억 네? 7천. 그러면 이 법인한테 제가 빌려줄 수 있는 돈 얼마? 80억. 80억이네. 그러면 일단 제가 물론 제가 현금이 80억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예. 아버지가 예. 현금을 뭐 50억을 밀어넣고 100억 대출 받아서 150억짜리 건물을 산다 할 때 내 현금이 50억만 있으면 이 법인이 돈이 없어도 50억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증여 이슈가 없다. 물론 지분율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손자 손녀가 일단 어쨌든 법인의 주주잖아요. 그리고 이 법인이 150억짜리 건물 사서 팔아서 시세 차익 남기면 법인이 돈을 벌었는데 어쨌든 주주로 손자 손녀가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손자 손녀에게도 배당을 주면 네. 그 배당은 그냥 자연스럽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 이슈가 아니잖아요. 왜 소득이니까. 예. 그리고 그 소득 받은 걸로 아이들을 엔비디아나 애플을 사죠. 우리 저편에서 얘기했듯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컸을 때 어마어마한 어떤 자립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스노우볼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손자 손녀를 넣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아주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고민이 말끔하게 사라지셨죠? 왜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지, 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취급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거를 이번 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많은 질문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